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5월 2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랜만에 올망졸망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 최근에 폴란드에 천무 이제 수출 계약이 됐고 현지 이름으로 뭐 호마스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천무 시스템 발사대 밑에다가 이제 폴란드 트럭 샤시 를 이제 맞춰서 그렇게 보낸 건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탄을 파느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한테는 아직 채용이 안 된 건, 제식화가 안 된 것으로 보이는 600ml급의 탄, 사거리가 290ml에 달하는, 죄송합니다, 사거리가 290km에 달하는 탄이 수출을 위한 시험 발사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앞당겨서 이걸 채용하지 않겠는가, 폴란드 건이 계기가 돼서 이것을 지금 한 1, 2년 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2, 3년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천무 발사대가 아닌 그냥 지상 시험 발사에서 성공한 모습은 보였었죠. 그때 그냥 깃발에 정확하게 10점, 양궁으로 치면 10점에 딱 맞는 그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후속 개발 사업이 있었거든요. 천무에 장착하기 위해서 이동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형태로. 그 말은 즉 뭐냐, 예, 천무에서 발사하겠다는 거고, 우리의 이 천무 체계는 미국의 그 MLRS 그 체계나 하이마스 체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상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게 좀 공개가 돼서 그게 관련된 생각, 어떤 전술적 운용이며 장단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천무를 지금 이제 육군 군단급에서 군단급 포병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즉 이것은 예전으로 치면 이거는 탄도탄이에요. 사거리만 봐서는. 탄도 중량도 상당하고, 그런 거를 미사일 사령부가 아닌, 전략 미사일 사령부가 아닌 군단장 휘하에 둘 수 있다. 그래서 육군의 각 군단이 화력이 엄청나게 세진다. 뭐 이런 거의 의미, 이런 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 좀 포함해서. 예. 자, 이게 이제 국방일보에서 보도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폴란드형을 시험 발사했다. 그 다음 이 4월 24일이고, 이걸 이제 우리 관계자하고 폴란드 관계자가 같이 와서 이제 마지막 인수하기 전에 확인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계약을 했더라고요. 뭐 된다고 보고 왔다는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전에 성능은 다 확인을 했고, 마지막에 한번 더 보자, 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게 계약하는 장면이고, 여기 이제 한화 관계자하고 설명을 하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 이제 천무 발사대 72대, 72대를 계약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규모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육군에서 운용하는 걸 보면은 천무도 우리 K9이나 일반 견인포처럼 육문을 한 포대로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럼 이거는 12 포대용이에요. 그러면 대충 계산이 되죠. 예. 한 포대가 보통 중대죠. 그럼 3개 포대가 모이면은 대대. 예, 대대가 3개 모이면은 연대. 이런 급이니까 대충 계산이 돼요. 폴란드가 구상하는 그림이. 이게 한 2조 정도 되는 내용이고, 전체 규모에서 발사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낮다. 이제 이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탄의 가격이 높으니까. 자, 탄을 두 가지를 팔았어요. 시험 발사했던 290km짜리 직경 600ml짜리가 있고, 그 다음 직경이 훨씬 작은 200 몇십 ml짜리인 사거리 80km. 이게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는 하이마스의 주력이죠. 이 둘 다는 유도가 되는 거예요. 정밀 타기 가능한 그런 무기죠. 예, 이걸 이제 팔은 거예요. 이저브너치를. 예. 자, 이게 이제 하나 자료에서 보면은 저기 있는 게 이제 80km급 유도탄, 직경이 239mm죠. 밑에 게 빨간 동그라미 290km짜리. 이게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시험했다는 거죠. 예. 600mm급이고 사거리 290. 저 위에 거는 80km. 80km짜리는 앞부분에 날개가 있어서 방향 조정을 하고, 290km짜리는 뒷날개가 움직이더라고요. 예. 저 80km짜리도 뒷날개가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크게 뭐 선회를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뒤에 날개는 80km
짜리의 경우에는 뒤에 날개는 그냥 직진성을 비행 안정성을 유지하는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닌가 싶고, 일반 로켓에서처럼 앞부분에서 이제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600mm짜리는 앞에 날개가 없으니까 뒷부분에서 조정을 한다. 포도에 한 발씩 들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하이마스 같은 경우는 포도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 우리랑 호환될 거라고 봅니다. 왜? 우리도 수출을 생각하고 사는 거니까. 서방권에서 그런 무기 체계를, 대표적인 무기 체계가 미국의 하이마스 내지는 MLRS거든요. 거기는 하이마스는 소형이죠. 비행기를 실어 날리니까 C130으로 실어 날리는 게 요구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트럭에 올린 거잖아요. 포드가 한 개, MLRS는 두 개. 우리는 그 양쪽의 장점을 취합해서 조금 큰 트럭에다가 MLRS처럼 포드를 두 개, 이렇게 이제 설치한 거죠. 자, 이거는 이번에 시험에서 착탄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뭐 몇 해 전에 봤던 그 드라마틱한 장면을 다시 연출을 못했네요. 보니까 그 목표물 점수 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한 6, 7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여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공산 오차는 9m.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명중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폴란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발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지난번에 연출됐던 것처럼 깃발을 정통으로 맞히는 불스 아이 뭐 이런 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에는 살짝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의 일단 명칭은 CTM-290이라고 이름에 사거리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의심컨대 이게 뭐냐면 미국의 현재 에이테킴스, 이게 똑같은 이제 해당하는 미사일 에이테킴스잖아요. 에이테킴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경이 610mm로 되어 있어요. 우리 거는 600mm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에이테킴스는 사거리가 300km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290km로 되어 있어요. 직경이 살짝 작으면서 사거리가 10km 못 미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어차피 호환은 되는 거예요. 10mm 차이니까 뭐 이걸 넣거나 저걸 넣거나 다 들어가는 건데, 거기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국 거를 벤치마킹하는 입장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훨씬 후속 개발을 한 거잖아요. 미국은 이걸 우리보다 훨씬 앞서 개발했단 말이에요. 에이테킴스를. 그리고 최근 몇십 년간의 이제 미국 군수 산업의 어떤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후속 개발하면서 기술적 격차를 따라잡고 능가했을 가능성도 동등 이상, 보통 동등 이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동등 이하가 아니고 따라잡았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거리를 290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걸 300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더 길다고 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 그거보다 성능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시간의 격차가 가운데 있었고, 또 그렇게 하면은 수출하는 데 훨씬 유리하니까. 그렇지만 심경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저는 이런 게 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나오는 건데, 그 영상에서 잡힌 건데, 폴란드 트럭 차체에다 올린 거죠. 이건 폴란드 요구 조건이고, 뭐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이제 네트워킹하는 부분도 폴란드제를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이해할 만한 이야기죠. 다른 폴란드 무기 체계하고 네트워킹전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포드가 위에 건 당연히 천무 발사되는 말이에요. 저게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간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요거는 처음 보는 귀한 사진이라고 봅니다. 요거는 밑에 천무 자체가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 발사대와 트럭의 가격은 전체 체계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훨씬 비싼 것은 탄약이에요. 탄약, 로켓탄. 그래서 이 로켓탄을 얼마나 계약을 했느냐, 몇 발을 계약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최소한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 몇 대 했나요? 72대니까 한 차량에다가 두 발씩 하면은 144발은 최소한 사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뭐 모르겠습니다. 여유분함 곱하기 2 곱하기 3을 했는지까지는. 그리고 초창기 때 계약할 때 이야기를 제가 나왔던 이야기들을 제가 떠올려 보면은 이게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가가치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탄의 유도 부분이겠죠. 로켓 연료 부분하고 이게 두 개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뒤에 유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에이테킴스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이 폴란드가 탐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국화 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K9의 뭐 어떤 현지 생산이나 뭐 K2 같은 거 2차 계약이라고도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국이 어렵게 치러서 빚을 내서 하는 전쟁에서 우리가 딱 들어가가지고 물론 우리도 기여를 했지만 여러모로 이 방산 시장 열리는 부분을 우리가 싹 이건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싹 다 채간다고 봤을 때 기분이 상당히 언짢을 수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자, 어떤 그런 포탄 가격이 세다. 예, 그래서 현지 생산을 원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용이할지 모르겠다.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럼 자세한 계약 내용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이게 요즘 세상이 좋아서 AT킴스 사거리에 대해서 정보를 찾으니까 금방 나옵니다. 0점 몇 초밖에 안 걸려요. 이 현재 길이가 4m고 요거 이제 염두에 둬보세요. 직경 610, 우리는 600이라고 하죠. 예. 자, 어차피 호환은 될 거예요. 610이 들어가는데 600은 당연히 들어갈 거니까. 예. 사거리가 최대 300km 돼 있어요. 예, 이것도 기종에 따라 다른데 제일 멀리 가는 게 300km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직경 610mm짜리도 300km 안 날아가는 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의 어떤 개량이나 이런 부분이 지난 수십 년간 좀 미비했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한 이후에 우리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여러 가지 제반 기술들이 성숙된 후에 우리 걸 개발했기 때문에 또 미국 걸 바탕을 보고 우리도 실제 사용해 봤잖아요. 우리도 MLRS를 약 60대가량 샀어요. 우리 활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서 써보고 처음으로 만들어서 세계시장에 팔게 된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언짢을 겁니다. 예. 그래서 폴란드 건이 조심스럽고 우리 600mm급 이 로켓탄에 대해서 스펙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미국 거보다 뛰어나지 않게 표시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탄두 중량이 250kg니까 이건 상당한 수준이에요. 한방의 위력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우루스급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우리 타우루스 미사일 있잖아요. 그거는 길이가 한 5m 정도 돼요. 5m 좀 넘을 거예요. 5m 좀 넘고 그런데 그건 사거리가 500km죠. 대신 속도는 훨씬 늦죠. 그거는 아음속이잖아요. 타우루스만 하더라도 탄두 중량이 약 500kg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타우루스 한 발은 상당히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이와 유사한 좀 이따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북한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참고한 것 같은 거 현무 1, 2 정도까지 북한은 KN 시리즈에 들어있는 거 있죠. 팝업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 전술 미사일. 그거 같은 경우 이보다 더 커요. 무게도 더 무겁고 그거는 약 500에서 한 700kg 정도 탄두가 돼요. 거기는 핵탄도 들어갑니다. 예.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종종 활용하고 있어요. 예. 자, 이 정도 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마무시하지는 않지만 일반 포병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제가 봐서는 이게 한 발 정도면은 K9 155mm 포를 6발 동시에 한꺼번에 맞히는 거 이상의 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안에 다양한 탄두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이렇게 유튜브 상에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은 집속탄이에요. 그냥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 고폭탄이 아니고 집속탄 안에 몇백 개 들어있는 거죠. 아기 탄두들이. 그거는 전부 다 뭐냐면은 대전차 탄두예요. 대기갑 탄두가 들어있어요. 승형 자약 탄두예요. 그래서 러시아군의 공세에 대해서 그걸 반격할 수 있다. 이 컨셉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사실 뭐 후방에 있는 기지를 타격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수세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추가로 돈 뭐 80조 원인가 더 지원해 준다고 결정하고 나니까 러시아가 더 공세를 밀어붙이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쪼였다 풀었다 하는 러시아군의 정치적 게임이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방어전에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써봐라. 예. 저는 그렇지만 이거는 이미 AT킴스는 비밀리에 이미 우크라이나에 제공이 돼서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러시아군은 정치적 반응은 하지만 그렇게 새로울 건 없다. 약간 이런 반응도 지금 느껴지거든요. 예. 자, 이게 이 탄도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발돼서 배치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이걸 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현무 시리즈 탄도탄 같은 경우는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에서 다 총괄을 하고 쓰고 있어요. 예. 이거는 바로 위에 합참이에요. 예. 그러니까 군단장이 이런 필요가 있다라고 목표를 지적해 주면은 그게 합참으로 올라가서 합참에서 다시 미사일 사령부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전시에는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 초기 현무 1, 2 초기 산도탄의 위력을 가진 미사일들, 로켓탄이 이제는 군단장의 휘하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 군단 안에 천무포대가 다 있으니까. 즉 이것은 어떻게 귀결되느냐? 이것은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에서 운용할 게 아니다. 이거는 저렴이 버전으로 싸게 많이 찍어낸 현무 1, 현무 2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군단장한테 준다. 즉 우리 육군 군단의 파괴력이, 화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은 현무 1, 2를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그게 귀한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각각 TEL이라고 그러죠. 텔이라고 하는 이송 차량까지 새로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커스터마이즈 된 거예요. 그런데 기존 천무 시스템은 발사 시스템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저렴하게 대량 생산 버전으로 기존의 현무 1, 2를 다운그레이드해서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값이 싸야 되고 또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무 1이나 2에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왜냐하면 이스칸다르가 모델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팝업 기동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 탄도탄이에요. 포탄처럼, 로켓탄처럼 빵 쏴서 올라가다가 로켓 다 소진되면은 정점을 찍었다가 탄도탄 궤적을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회피 기동 넣고 이러면 너무 비싸져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탄도는 되게 궤적은 되게 단순하다.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생존성은 취약하다. 즉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뭐 아이언돔이나 천마 시리즈 단거리 또는 중거리 방공 시스템에 되게 취약하다. 북한이 우리보다 공군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방공 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아는 바는 없어요. 근데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북한 6.25 때 북한 탱크에 고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것처럼 북한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북한도 지금 북한판 에이티킴스라는 것을 개발해서 배치를 했죠. 우리보다 빨리 갔어요. 거기는. 그래서 모양은 에이티킴스랑 비슷한데 뭐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 때는 에이티킴스급에 준하는 미사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전하게 그냥 에이티킴스의 600mm짜리하고 직경 성능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그게 없고 천무는 80mm 이 직경이 가장 큰 거였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230 몇 밀리짜리 사거리가 80km밖에 안 되는 거. 그 말은 뭐냐면은 북한의 대규모 방사포 전력, 우리도 지금 방사포 전력이 천무로 한국판 방사포라고 불러야 되겠죠. 다연장 로켓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절대 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육군이 가지고 있는 포병 전력 중에서는 전략 무기 다음으로 제일 장사정거리의 고위력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저 휴전선 멀리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에이티킴스처럼 300km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타격할 수 있다. 우리는 휴전선에서 서울이 40km밖에 떨어지지 않는데, 근데 우리의 천무에서 가장 장사정거리 타는 80km밖에 안 된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휴전선 제일 가까운 곳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150km 정도 됩니다. 우리는 평양을 타격할 수 없는데 같은 방사포끼리 북한은 그게 가능하다. 북한은 우리를 서울 불바다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지 못한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게 준비가 됐으니까 그게 뭐 폴란드 건으로 인해서 제식화가 빨라지는 개발이 좀 빨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좀 균형이 맞춰져서 간다. 그걸 양쪽에 저쪽에 방사포, 우리 다연장포, 장거리 로켓을 서로 대응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군단장 휘하에다가 줬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왼쪽에 하이마스, 오른쪽에 이제 MLRS죠. 말씀드린 것처럼 MLRS 우리 한 58대인가 자료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운용하면서 우리가 이게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고, 북한의 장사정거리, 방사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전력으로서 이거 비싸단 말이에요. 국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기서 추가로 개발을 해서 셰시에를 저렴하게 트럭을 이용했고, 위에 거는 국산화시켜서 저렴화시켰죠. 그래서 400대 가까이 가진다는 거니까, 예. 우리가 뭐 이 본보기를 잘 삼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 놓고 해외 시장에서 이들과 경쟁을 하면서 미국 제품들을 밀어낸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마스는 MLRS를 작게 만든 거예요. 작고 가볍게. 그래서 포드가 한 개밖에 안 실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C130 수송기로 신속하게 작전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거죠. 예. 자, 그다음 이게 이제 AT킴스의 단면도인데 우리 쪽에서는 이런 자료를 당연히 어디서 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천무에 이번에 시험한 거는. 자, 이거 보면은 이런 로켓이나 미사일류의 뒤에 3분의 2 정도는 전부 다 로켓 연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것은 뒷날개로 조정을 하게 되고 290km 날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날아갈 때는 상대방의 좌표를 누가 찍어주겠죠. 예, 여러 가지 정찰 자산을 통해서 그걸 보고 이제 날아가는데 뭐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방향을 자기 위치를 보정을 해야 돼요. 그 보정을 하는 방식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고급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미사일 같은 데서 이미 우리 탄도탄 여러 개 개발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대한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뭐 거기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술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거. 그러면서 되게 단순한 탄도 미사일이에요. 이거는 막 기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날개는 내 위치를 보정하는 정도만 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군단장이 대량으로 쓸 수 있는 포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렴한 미사일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로켓이 달린 아주 큰 포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보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저 보정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 GPS하고 INS예요. GPS는 여러분 아시죠? 인공위성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건데 저게 상당히 정확하죠. 예, 지구 어디를 가더라도 정확도는 똑같아요. 대신 하나의 약점은 뭐냐면은 그 신호에 음영이 있을 수 있다.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미사일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신호가 깜빡깜빡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상대방의 제밍에 걸릴 수 있다. 예. 이거 GPS 제밍을 걸면은 위험해진다. 그럼 난 갈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NS랑 같이 쓴다. INS는 독립적으로 혼자 작동하는 기기예요. 바깥으로 교신하는 게 없어요. 이것은 뭐냐 내가 발사 지점으로부터 현재 속도가 얼마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르고 있는지 이거를 이 두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위치를 역산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발사했는데 현재 속도가 이만큼이야. 이쪽 방향으로 날라왔어. 그럼 지금 이 좌표점이 있겠군.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바깥하고 교신하는 게 없으니까 그게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차단당할 우려가 없어요. 그렇지만 발사 지점부터 멀어지게 되면 오류가 자꾸 커지는 거죠. 예, 그건 이제 GPS를 상으로 보정을 하는 건데, INS도 뭐 인공위성에 쓴다거나 대륙간 탄도탄에 쓰는 것은 엄청나게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덩치도 커지고 가격도 엄청 고가가 된다. 그런 것을 이런 포탄처럼 써야 되는 이런 로켓탄에다가 그걸 넣을 수는 없죠. 예. 자,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제 GPS나 INS를 같이 쓴다는 것은 지금 우리 155mm 탄, 거기다가 뭐 램제탄도 있고 활공탄도 있고 또 탄도 수정 신관도 있어요. 즉 신관이 들어가는 자리에 탄도 수정 신관이 들어가게 되면 날개가 붙어요. 그 안에는 다 GPS, INS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램제탄도 마찬가지고 100km 이상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탄이 예. 그리고 활공탄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예. 날아가다가 글라이더처럼 해서 뒤통수 후사면을 치는 그런 거니까 거기에도 GPS, INS 이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155mm 탄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칩상으로 구현이 되는 이런 것만큼 성능이 뛰어나지는 않겠지만
그 155mm 탄이 발사될 때 그 충격을 견뎌내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연구 과제에 쭉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거의 실현화됐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예. 그것 또한 국산화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단가란 부분에서 미국의 에이텍힘스가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폴란드를 우리가 간절히 사고 싶은 거죠.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하이마스 좀 사줘놓고 그 다음부터 이걸로 달리고 싶은데 미국이 또 어떻게 처신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유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건 보면은 왼쪽이 이제 에이텍힘스죠. 길이 4m고 오른쪽에 이렇게 킨잘 미사일이 되어 있는데 킨잘은 뭐냐면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비행기에 달 수 있게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스칸다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킨잘은 죄송합니다. 에이텍힘스는 250kg이고 킨잘은 500에서 700kg 탄도에 이 위력의 차이 정도를 느끼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타우루스 같은 경우도 한 500kg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이 정도면 또 항공폭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1000파운드 이래 되면 약 450kg이니까 예. 그리고 2000파운드 정도 서방권에서 2000파운드도 많이 쓰거든요. 제일 가장 큰 게 보통 1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가 뭐 몇 번 활용했다고 하는 그런 러시아제 폭탄들도 그 정도 규모나 조금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도 이게 훨씬 고비용이에요.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밀도라는 부분이 있고 공군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현장에 야전에 군단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거기 더해서 공군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이걸 이제 전술 탄도탄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탄도탄이니까 이게 기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 고가의 무기 체계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미사일 전략 미사일 사령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군단장한테 주어진 것은 포병의 개념에 가깝다. 로켓이 달린 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탄도탄이다. 회피 이동하지 않는다. 예. 에이텍힘스 같은 경우는 최대 속도가 마하 3이에요. 마하 3이니까 최대고 사거리가 300km잖아요. 300km잖아요. 그럼 최대 고도가 100km 정도 돼요. 그리고 최대 속도가 마하 3이니까 나중에 돌입해서 고도 30km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공기 밀도가 높아지면서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요. 그래서 마하 2 이 언저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종 속도가. 그렇게 되면은 대공 방어 체계에 딱 요격되기 좋은 속도라고 봐져요. 이게 뭐 항공기처럼 뭐 전자전을 한다거나 회피 기동을 한다거나 뭐 체프나 플레어를 발사해서 자기가 숨긴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는 대량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무기다. 특히 남북한의 대치 국면을 봤을 때는 초장에 이 장사정거리탄을 먼저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탄도탄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한 거 보셨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양쪽에 이게 교환이 될 것이다. 그러면 쏠 건 쏘고 각자의 방공망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격추시킨다. 우리 한국판 아이언돔을 개발한다는 게 한 30년까지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년까지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북한 또한 우리가 이런 걸 배치하게 되니까 거기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악마의 불꽃놀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한반도에 지금 전면전이 만약 벌어진다 그러면. 이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아까 고도 100km 이런 걸 추정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스커드 B 파란색을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딱 300km를 전제로 하고 했거든요. 이래 보시면 처음에 속도가 쭉 올라가요. 예, 마하 한 4 정도까지, 4, 5 정도까지. 그때 이제 연료가 다 소진되죠. 그렇지만 관성이 있으니까 또 우주 공간이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을 찍고 그때부터는 지구 중력에 따라서 떨어지는 거죠. 탄도탄 궤적으로 속도가 붙어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그런데 한 30km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기하고 밀도 마찰이 심해지면서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게 끝에 보이죠. 그래서 최고 속도보다 못 미쳐요. 최고 속도가 마하 4, 5면 이건 3, 4예요. 그래서 우리 에이텍힘스 같은 것은 최고 속도가 마하 3이니까 마하 3 이하, 2, 3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요격하기 딱 좋다. 회피 기동도 없으니까. 자, 북이 남쪽으로 쏘면 지금 똑같은 무기체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후장 싸움이에요. 북이 우리한테 쏘면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서 아이언도민을 개발한다. 왜냐하면 다량으로 날아올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기존에는 천궁이나 천궁2, 뭐 L3 이걸로 상대할 계제가 아니다 이것은. 자, 북한도 거기에 대한 또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남한은 상당 부분을 걸러내는데 자기는 걸러내지 못하고 다 맞아야 되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들이? 네. 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이마스가 보면은 이미 상당히 요격됐어요. 그래서 그런 추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잘 맞아떨어져요. 자, 여기서 대부분 요격된 하이마스 로켓탄은 사거리 80km짜리 그거예요. 자, 사거리가 80km니까 도립 속도는 에이테킴스보다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하 1, 언저리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최종 도립하는 단계에서는. 자, 요거는 중단거리 대공 미사일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의 토르 같은 그런 시스템에 딱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600 에이테킴스는 고가의 미사일이고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탄도를 갖고 있으니까 핵심 거점을 타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데는 대부분의 방공 시스템이 붙어 있다고 봐야 돼요. 상당 부분 그렇다고 미국이 흘러넘칠 만큼 많은 양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도 재고가 엄청나게 있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무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래서 러시아의 방공망을 회피하고 지정된 목표를 타격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요 지금 에이테킴스도 뭐 작년부터 보낸다는 소리 있었고 금년 1월에도 이미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실제 사용됐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 지금 이제 미국이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황은 이미 기울어졌잖아요.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미국이 뛰어들어야 돼요. 공군력도 다 지원해주고 미국이 가진 무기를 몽땅 틀어다 넣어야 돼요. 유럽은 뭐 쳐다볼 게 없거든요. 좀 10만 대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각 나라가. 그리고 탱크 100대, 200대 이렇게밖에 안 되고. 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미 많이 기울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이번에 돈 80조 줬지만 그 대부분은 미국 자국 방산 기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상징적인 무기체를 주는 거예요. 한 번에 M1 전차 준다 수십 대. 그 다음 에이테킴스, 그 다음 패트리앗 이래가지고 미국이 러시아에 희생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막아서는 천사의 강력한 천사의 모습으로 계속 비춰지기를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근데 미국 내에서는 지금 잘 안 먹히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에이테킴스가 하이마스 기존의 80km짜리 사거리보다는 신경이 쓰이겠지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예, 이렇게 아마 반응을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